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랜만입니다. 아니 완전히 스튜디오 나오셨네요. 지난번 여기 출마한 거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운 상 가지고 계세요. 예, 큰 집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역대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 한강 르네상스 사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디자인 서울 정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민선 최초 서울시장 연임에 성공한 그가 최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누가 유능하고 누가 합리적인가, 그리고 누가 검증된 사람인가 판단해 주십시오. 2022년 차기 대권 도전을 시사한 그의 꿈을 집중 분석합니다. 네, 환경 변호사, 정치 개혁의 상징, 서울시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의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서울 지역 중진들 막걸리 회동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오 전 시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왜 당내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당내에 지금 이제 언론 노출도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사실은 원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지금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자꾸 뭐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자해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위원장님 그런 거 해당 행위 아니십니까? 이거 웃으시더라고요. 예. 웃음을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여튼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다. 네. 예, 이렇게 아주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오 시장께서 2011년이죠.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통해서 사실 뭐 서울시장직을 지금 진보 정권에 내줬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뭐 참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 당시의 일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민주당 쪽에 내줬기 때문에 그 이른바 우파 쪽 또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시는 거 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충족만큼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하도 오해가 많아서 뭐 저 사람 대선 나가려고 그런다 이런 오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자리를 걸기 전에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먼저 했었습니다. 그랬죠. 지금 그게 이제 다 잊혀져서 그 결과만 남아 있는데 네. 정말 그 후회하는 대목이고요. 또 너무 그때 순진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일 크게 극복해야 될 것은 좌절감과 열패감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여당인 민주당은요, 그 중대한 과실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 이제 당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이번 그 서울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이 약속, 그것도 공적인 약속,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한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후로 저분들이 뭐 정의다, 뭐 공정이다, 이런 가치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도 저는 이번에 상실을 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요, 그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범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오 전 시장이 1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서울시장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할 경우에 출마 생각이 좀 있으세요? 사실 그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도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농부가 내년 봄에 파종을 해야 이제 1년 뒤에 큰 수확을 하는데 네. 겨울에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를 먹어버리면 1년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 네. 그런데 실제로 대선 국면이 돼서 당내 경쟁이 한 서너 명 정도가 치열하게 하는 게 그 저력을 키워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죠. 제가 끝까지 그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런 그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대선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네. 당내에 정말 좋은 대안이 나서주기를, 저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나서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네. 가급적이라는 표현 속에는 완전히 문을 닫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당이 당 밖에 계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도 네. 자꾸 손을 내미는 이유가 네. 야권이 좀 이렇게 힘을 합하는 모습, 그게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당 내외를 막론하고 좋은 주자를 만들어내자, 네. 이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정책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 가격 상승,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공급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됩니다. 시장 경제로 가자.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시장 경제로 가자는 뜻이 아니라 이미 검증이 끝난 대안이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반값 아파트도 공급을 해봤고 장기 전세주택도 공급을 해봤습니다. 네. 다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반값 아파트도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네. 장기 전세주택은 무려 제 퇴임 후에도 작년까지 공급이 돼서 3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금으로 눌러놓고 규제로 눌러놓고 대출을 눌러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에요. 네. 본인들 집권 기간 동안 1, 2년 동안 임시변통을 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중 분양가 매매가의 한 30% 정도는 최소한 네. 반값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공급하자는 것이고 SH공사나 LH공사 같은 데서 당분간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비상시기에는 그런 수단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고인 원탁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하더라도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자리를 함께해서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지난번에 2022년 대선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후보는 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여론조사 보면 아직 지지율은 미미한데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지난 총선 때를 해고해 네.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저는 뭐 상대 후보 한 명하고 승부하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위력 인사들은 다 한두 번씩, 두세 번씩 다 다녀갔습니다. 제가 원내에 들어가서 언론에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뭔가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원천 봉사하겠다는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죠. 오용 원탁회의를 제안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무소속의 김태우 의원 또 김병준 위원장 함께하는 7인의 비상연대회의를 또 제안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네.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당내에 대권 주자들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 네. 거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관심이 안 가니 지지율에 더 이상의 상승이 없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네. 이제 이런 모습을 수시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시켜드리고 네. 이 불안한 정국 또 잘못 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좀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잖아요. 네. 범야권 후보 중에 뭐 서울시장 후보 또는 대선 후보 함께 늘 논의가 됩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는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십니까? 이번에 연락드렸고요. 네. 이제 당내에서 먼저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네. 그때쯤 이제 함께 의논을 해보자. 네. 뭐 이런 화답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내에서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또 그분도 만나 뵈야죠. 네. 전혀 결국에는- 뭐 가능성을 닫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뭐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야권 후보 중에서 1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원탁회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역 검찰총장을 그렇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건 사실은 그건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죠. 네. 그 사실은 저분이 소신 있게 지금 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을 들이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 자꾸 정치적으로 그분의 그 입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접근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하시는 거 뭐 검찰총장 그만두고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뭐 그분을 마치 무슨 뭐 주자의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 국민 여러분들께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야당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그리고 도움도 안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권에서는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지사가 뭐 대선 후보로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두 후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만약에 본선에 간다면 어느 후보가 더 버거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뭐 얼버무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더 최종적으로 네.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현직 지사라는 신분을 10분 활용할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들어가서 논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네. 안심소득에 비해서 훨씬 논리적으로 일단 재원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끊임없이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죠. 주제 넘지만 네. 비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더 마지막에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네. 오세훈 전 시장만의 강점은 뭡니까? 글쎄요, 뭐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굳이 장점을 말씀하시라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의 재충전 기간을 거쳐서 네.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얻어진 값진 경륜을 국민 여러분께서 주셨다. 네. 이 경륜을 부디 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야권 대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합 문제는 야권이 넘어서야 할 하나의 큰 벽입니다. 오래전 정치개혁의 화두를 던졌던 오 전 시장이 과연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개인의 정치적 포부와 함께 향후 선거판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